can't believe I got you all to myself now. I don't get intimidated, girl, I celebrate it. So go ahead and make it, yeah. 자, 2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역사 선생님입니다. 잘 지내고 있었죠? 자,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만나기 전에 이제 우리는 한 2시간 정도 남은 시간 동안에 또 온라인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우리가 이제는 서양의 역사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동양의 역사를 한번 배워볼 차례인데요. 자, 오늘 교류를 넓혀가는 동아시아사 첫 번째 시간으로 이제 중국, 바로 송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용이 좀 많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자, 오늘의 목차는 크게 3가지 정도로 진행이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송의 성립과 발전, 송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간략하게 살펴볼 예정이고요. 자, 두 번째로는 북방 민족의 성장, 그래서 송나라와 갈등 관계에 있었던 그 민족들은 과연 어떻게 성장을 하게 되었는지 간단하게 볼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송의 경제와 문화에 대한 얘기들을 간단하게 해보고자 합니다. 들어가 볼게요. 늦었어요. 그럼 먼저 첫 번째 파트에 해당되는 송의 성립과 발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사실 내용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흐름을 안 볼 수가 없겠죠. 자, 송의 성립과 발전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크게 3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로는 송나라가 성립되는 과정,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송나라의 발전, 그리고 세 번째로는 송나라가 이렇게 변천이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자, 우리가 서양의 역사를 좀 오랜 기간 동안 배웠기 때문에 아마 중국의 역사 어디까지 배웠는지 아마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예, 송나라는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기억에 날지는 모르겠지만 위진남북조, 그리고 수나라와 당나라를 이어서 배웠었습니다. 그리고 잠깐 동안에 이제 5대 10국 시대가 나오거든요. 그 이후에 통일된 왕조가 바로 송나라니까 통일 왕조는 송나라,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들어가 볼게요. 자, 그 많고 많은 나라들 중에 이 통일 왕조였던 송나라, 네, 송나라는 그냥 하나의 나라로 이어진 게 아니라요. 조금 그 중간에 역사학자들이 이렇게끔 시대를 나누기도 합니다. 바로 북송 960년부터 1126년까지의 기간, 그리고 남송으로 나뉘게 됩니다. 1127년부터 1279년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맨 처음에 이제 북송부터 한번 살펴보면서 어떻게 남송으로 이어지는지 그 내용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송나라는 어떻게 등장하게 되었을까? 네, 맨 처음에는 5대 10국이라고 했던 한 나라가 있었어요. 그 10국 중에 하나의 나라였던 후주라고 했던 나라가 있습니다. 여기 가운데 동그라미 보이시죠? 자, 후주가 있었던 그 당시 시대의 5대 10국은 여러 나라들이 서로 경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네, 혼란스럽기도 했고 정신이 없었던 시대였죠. 자, 근데 훌륭한 업적을 남겼던 후주의 세종이라고 하는 임금이 39세의 이른 나이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어린 아들이 이제 왕으로 즉위를 하게 돼요. 자, 당연히 이제 주변에 있던 사람들, 이제 신하들은 이 어린 왕을 잘 충성을 다하지 않았고요. 자, 이 후주의 장군이었던 조광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자, 이 사람이 반란을 일으키고, 마침내 매너상 이 어린 왕이 죽거나 그런 게 아니라, 네, 그래도 왕이니까 이 조광윤이 존중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이 어린 왕은 무서우니까 이제 반란 일으켜서 끝났으니까 이 조광윤에게 왕위를 넘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조광윤은 왕을 물려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새롭게 송나라를 960년에 건국을 하게 되죠. 아, 잠깐. 근데 여러분들 5대 10국에 대한 얘기들 한번 조금 더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5대 10국은 과연 어떤 시대였냐? 통일국가였던 당나라가 그 지방을 이제 지키고 있었던 절도사라고 하는 군인 세력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돼요. 그 사이는 물론 이제 농민의 반란이 있었긴 했지만요. 자, 그래서 각 절도사들에 의해서 이 엄청나게 컸던 당나라가 분열을 하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 가운데 이제 동그라미 친 부분 있죠? 이 가운데에 있는 나라를 당나라를 이은 정통 왕조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량, 당,
후진, 후한, 후주 이렇게 후자가 붙은 5개의 나라가 있었고요. 자, 그리고 주변에 이렇게 파란색 네모로 쳐져 있는 이런 나라들 있죠. 자, 주변에 있는 10개의 나라들도 있었어요. 자, 근데 이렇게 10개 있는 주변의 나라들, 그리고 정통 왕조, 가운데 노른자처럼 있는 이 5개의 나라들 해가지고, 역사학자들은 이런 시기를 5대, 예, 그리고 19개 시대라고 부르게 됐던 거였죠. 근데 이런 이제 혼란스러운 시기를 이제 조광윤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통일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혼란스러운 분위기를 통합했던 조광윤, 여러 정책들을 펼치면서 송나라를 안정시키려고 했습니다. 겁나 힘들게 중국을 통일했는데 다시 그런 혼란스러운 시기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정책을 펼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크게는 황제의 권한을 강화시켜요. 그래서 중앙 집권 체제를 확립하게 되는 거였죠. 예, 이 황제 본인의 어떤 권력을 정말 이 극단적으로 높이면서 이제 이 통일된 나라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려고 했던 거예요. 자, 황제권 강화에 대한 정책들을 살펴보면요, 가장 먼저 새로운 과거제 방식이었던 전시제도를 새롭게 만들게 됩니다. 자, 이 전시제도가 뭐냐? 여러분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 시험지를 이제 황제에게 바치는 장면이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제도는 바로 뭐냐 하면은 황제가 직접 과거 합격자를 선발하는 제도가 바로 전시제도예요. 자, 원래 이 과거제 같은 경우에는 있죠. 최종 합격자를 이제 신하들이 뽑는 그런 형태였는데요. 이제 그게 아니라 황제가 직접 보고 이제 뽑는 형태가 바로 전시제도였어요. 맨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라운드겠죠. 자, 아무래도 이제 황제가 직접 관리를 뽑으니까 이 뽑힌 관리들은 이 황제에 대해서 엄청난 충성심을 보였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황제는 자신에게 맞는 사람들을 뽑는 그런 역할, 효과도 보고 있었던 게 바로 전시제도였고요. 자, 그 다음으로 군대 관련해서 황제의 권한을 높여주는 정책, 바로 군대를 황제 직속으로 만들어버리게 됩니다. 원래 이렇게 황제 직속으로 만들게 된 것은 원래 지방군인들이 반란을 자주 일으켰었으니까, 그리고 본인 또한 반란을 일으켜서 이 나라를 세운 거기 때문에 그게 불안해서, 그게 좀 걱정이 돼서 군대를 황제 직속으로 만들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군인들조차도 이제 황제 직속으로 들어가니까, 와, 우리는 황제를 지키는 사람들이야,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나름대로의 또 충성심과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겠죠. 그런 것들을 노린 게 바로 이런 제도들이에요. 자, 그리고 태조는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송나라가 망하면 어떡하지? 반란? 좀 불안한데. 황제 직속. 이것도 좀 불안한데. 좀 부족한데. 자, 이러면서 태조는 이런 정치를 실시합니다. 바로 문치주의 정책을 실시하게 됩니다. 자,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들을 문관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 문관 위주의 정치를 바로 문치주의 정치라고 하는 거였죠. 자, 그래서 이 문치주의 정책을 실시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난 뒤 문관들을 이제 극진히 우대를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들은 전투력은 낮고 또 나라를 위해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와 좋은 정책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죠. 자, 반면에 무관들, 싸우는 군인들은 차별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의도적인 차별이었겠죠.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려고. 자, 이러한 문치주의를 추진한 결과 어떠한 결과가 발생을 하게 됐냐? 바로 사대부들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사대부는 무엇을 뜻하냐? 맨 밑에 글에 나와 있죠. 바로 유교 지식을 갖춘 지식인이라는 거죠. 관리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교를 엄청나게 연구하면서 거기에 맞게 관리료도 가하고 지방의 지식인 계층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바로 사대부였어요. 사대부는 꼭 중요합니다. 기억하실만 해요. 자, 그러나 여러분들 문치주의를 정말 극단적으로, 그리고 문관들을 우대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군사력이 약해지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송나라의 군대는 예전만큼, 예전의 나라들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약해지고 있었죠. 자, 아무래도 이러한 이제 차별을 받는 사람들이 결국 좋은 지원들도 받지 못하게 될 거고, 그러면서 점점 힘이 빠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군사력이 약해지게 되었던 거였죠.
자, 이런 군사력의 약화로 인해서요, 북방에 있는 민족들 있죠? 여기 동그라미 쳐놓은 이런 민족들이 자주 송나라 국경에 침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백성들의 피해도 사실은 이들이 침입하면서 좀 컸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런 사람들을, 이런 북방 민족을 다시 돌려보내기 위해서 또 송나라가 돈을 또 사용을 해요. 그리고 이 무너지고 파괴된 이 국경을 다시 정비하기 위해서도 또 돈이 많이 들었겠죠. 자, 결국 이러한 북방 민족의 침입으로 인해서 송나라의 재정이 많이 나빠지게 돼요. 자, 아까는 이제 황제권의 강화에 대해서 살펴봤으면 이제 왕안석의 개혁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송나라의 재상이었던 왕안석이라고 하는 사람을 기억해야 합니다. 왕안석이 정말 이 송나라를 살릴 수 있을 만큼 큰 개혁을 했기 때문이죠. 자, 왕안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개혁을 실시했었거든요. 자, 근데 왜 개혁을 굳이 실시했냐? 이 배경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북방민족, 아까 앞에서 살펴봤죠? 네, 군사력이 약화된 틈을 타서 북방민족이 이제 송나라의 국경에 굉장히 많이 침입을 하게 되고요. 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송나라는 평화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그 북방에 있는 민족들에게 대가 제공을 확실하게 합니다. 뭐 돈을 이제 주겠다 이런 식으로 쿨하게 말하면서도 사실은 이거 좀 돈 가지고 좀 꺼지지 막 이런 식으로 좀 약한 모습을 사실 보이는 거였죠. 자, 그 결과 점점 돈을 주면 줄수록 이 나라의 재정은 텅텅 비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왕안석은요, 이대로 가다간 나라가 망할 거야. 아무래도 확실한 개혁이 필요하겠어. 라고 하면서 민생 안정, 백성들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정책, 그리고 부국강병, 나라를 부유하게, 그리고 병사들을 강하게 하는 그런 두 가지 테마로 여러 개혁들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예, 구체적인 개혁 내용들은 사실 고등학교 가서 배우게 될 테니까 여러분들 지금은 개혁을 실시했다, 어떤 테마로 실시했다라는 정도로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나 개혁이 완벽하게 성공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예, 보수파의 반대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예, 아무래도 이 개혁을 추진하다 보면은 거기에 따라서 손해와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더러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보수파들이 자신들이 피해를 입을 것 같아서 반대를 하게 되고요. 이러한 반대의 의견이 엄청나게 많아지게 되니까 결국 왕안석의 개혁은 실패로 끝이 나게 되는 거였죠. 자, 이렇게 왕안석의 개혁도요, 나중에는 결국 실패로 끝나게 되고 송나라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네, 북방민족인 금나라가 침입을 하게 됩니다. 이 금나라는 사실 여진족이 세운 나라였죠. 자, 이렇게 금나라의 침입을 받고 나서요, 결국 굉장히 이 중국 영토를 많이 차지하고 있었던 송나라는 결국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예, 이만 지역으로 항저우. 자, 그리고 결국 영토는 남쪽으로 밀리게 돼서요, 이 금나라가 원래 이 송나라의 영토를 차지하게 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는 거였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온 송나라를 우리는 남송시대라고 부릅니다. 예, 강남 지역으로 수도를 옮겨서이기도 하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학습지에 있는 빈칸을 한번 채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억에 해당되는 부분들 바로 뭐냐? 과거제를 개혁했거든요. 황제가 직접 시험을 주관하는 제도. 그렇죠. 바로 전시 제도를 도입을 하게 되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러한 이런 주의 정책을 실시하게 되는데, 무관보다 문관을 우대했던 문자로 시작하는 정책, 그렇죠. 바로 문치주의 정책입니다. 자, 그 결과 유교 지식을 갖춘 세 글자로 된 세력들이 성장을 하게 되거든요. 바로 사대부가 성장을 하게 되고, 그에 비해서 이 군사력이 약화된다, 이런 내용들도 있었죠. 자, 이렇게 첫 번째 파트에서는요, 송나라의 성립과 그리고 변천까지 한번 알아봤고요. 이제는 우리 두 번째 파트에 해당되는 부분, 북방민족의 성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알아볼 북방민족, 앞에서도 여러 번 나왔었죠? 자, 크게 세 가지로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거란. 예, 요 나라고요. 자, 두 번째로는 서하라고 하는 탕구트족이 세운 국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진이라고 하는 이제 금나라를 우리가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로 거란족이 세운 요 나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거란, 요 나라는 바로 이 북쪽 지역입니다. 예, 송나라의 훨씬 북쪽 지역에 이 요 나라가 있었어요. 자, 부족 형태로 있었던 거란족은요, 907년에 이 진랄부의 족장 야요라 복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요, 이
거란족이 통일이 되고 그 다음에 국가를 세우게 되는데 그 국가의 이름이 바로 거란국입니다. 예, 그리고 나중에 947년에 요나라라고 이름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예, 야유라복이 그 다음에 요나라 아시겠죠? 자, 거란은요, 밑에는 송나라가 있었죠.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고려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송과 대립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하고 전쟁도 여러 번 하게 돼요. 자,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고려를 침략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유명한 강감찬 장군의 귀주대첩이 바로 이 시기 때 나온 거예요. 예, 이렇게 이 거란은 송나라와 고려와의 이 침략과 갈등을 겪고 있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부분에 해당되는 탕구투족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탕구투족은 바로 이 요나라 그리고 송나라 사이에 있는 이 초록색으로 보이는 이러한 국경 영토가 바로 서하입니다. 자, 서하를 세운 탕구투족은 원래 유목민족이었거든요. 근데 당나라와 그리고 5대 10국에 있었던 그 당시 있었던 중국 그 왕조에 의해서 많은 지원을 받고 성장을 하게 되었었죠. 자, 그러다가 탕구투족은요, 송나라와 이렇게 서하, 마주하게 된 그런 국경 지역을 서하라고 하는 나라를 건국하면서 송나라를 압박을 하게 됩니다. 여러 번 침략을 하게 되는 거였죠. 자, 그 결과 송나라의 군사력이 많이 약했던 거 여러분들 앞에서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 송나라는 자신들의 이 약한 군사력을 커버하기 위해서 막대한 이제 귀중품들, 이것들을 세패라고 하는데 이런 세패를 주면서 화해를 요구하고요. 서하는 이러한 돈을 받으면서 큰 이득을 얻기도 합니다. 나름 이제 송나라가 조금 호구 느낌이 나기도 하지만 그래도 송나라는 굉장히 대단한 국가였다는 거.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 여진족, 그리고 여진족이 세웠던 금나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진족은요, 이 고려 바로 한반도 위에 있었던 부족이었어요. 그래서 이 조그마한 영토를 가지고 있었던 이 여진족은 사실 왼쪽 위에 있었던 이 거대한 요나라, 거란족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고 있었거든요. 자, 그 중에 와남부라고 했던 부족이 있었는데 그 부족장인 아구다라고 하는 사람이 야, 거란의 말을 듣지 않겠다. 우리 진짜 불닭 맛을 보여주겠다. 라고 하면서 여진 부족을 통일하고 나라의 이름을 금으로 지으면서 나라를 체계화시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금나라는요, 거란에 대해서 정말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금은 송나라한테 야, 우리 같이 거란 몰아낼래요? 이렇게 얘기했고요. 송나라는 야, 뭐 같이 연합해서 뭐 요나라 무찌른다는데 손해볼 건 없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같이 연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요나라를 실제로 약하게 만들게 돼요. 자, 하지만 금나라는 이 요나라를 제압하는 것 그 이상으로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거든요. 바로 뭐냐? 송나라가 은근히 약하다는 것을 간파하고요. 마침내 북송을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송나라를 남쪽으로 밀어내서 남송을 만들게 되고 그 송나라가 차지하고 있었던 지역에 본인들의 영토를 이렇게 확장시키게 되는 거였죠. 자, 이제 세 번째 파트에 해당되는 부분들, 우리는 송나라의 경제와 문화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더 힘내세요. 자, 송의 경제와 문화, 소단원의 흐름들을 살펴보면요, 간단합니다. 송의 경제를 볼 거고요. 그리고 문화를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업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자, 송나라 시기에는요, 강남 지역이라고 하는 그런 곳의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이 됩니다. 자, 보통 이제 황허강 있죠? 황허강 이 이북 지역을요, 화북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이남 지역을 강남 지역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특히 이 장강, 삼장강이라고 하는 양쯔강이거든요, 여기가. 이런 하류 지역의 경제가 발전하게 됩니다. 근데 이 경제 발전한 이유는 굉장히 여러 가지 때문에 좀 다루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특히 농업 기술이 특히 송나라 시대 때 많이 발전을 하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그 결과 농업 생산이 이렇게 팍팍팍팍팍 이렇게 팝콘 튀기는 것처럼 발전을 하게 되고 생산력이 증가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요. 또한 이제 송나라 때는 상품 작물, 이 고추, 뭐 고구마, 감자, 토마토 이런 것처럼 시장에 나가서도 팔 수 있는 그런 작물들을 재배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또한 시장에 거래하는 모습 또한 보여주고 있었죠.
자, 상공업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송나라는 상업과 공업이 또한 발달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상품들이 시장에서 활발하게 거래가 되었고요. 이 시장의 규모는 진짜 어마어마무시했다고 해요. 자, 그러면서 거래를 하면은 아무래도 이 거래를 하기 위한 수단이 필요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 동전. 자, 그리고 송나라에는 또 특이하게 이 지폐라는 것들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지폐의 이름을 교자, 그리고 회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지폐를 사용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상업과 공업이 발달해서 이 동전이나 지폐가 사용되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추가적으로 이제 해상교역, 무역 또한 발달을 하게 되는데요. 자, 무역이 발전하는 시기, 뭐 때문에? 자, 첫 번째로는 배를 만드는 기술이었던 조선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배를 통해서 이동하는 기술이었던 항해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도가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기술로 인해서 이 바다를 통한 무역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 자, 그래서요, 이 송나라는 다른 나라, 이 바다를 통해서 교역을 하게 됩니다. 예. 아까 세 가지 기술, 그리고 이 바다를 통해서 교역을 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무역 관련해가지고는요, 또 하나 기억을 할 게 있는데요. 바로 뭐냐? 송나라 시기에는 주요 이제 항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마치 우리나라로 따지면 인천, 그리고 부산과 같은 거대한 항구 지역에는 꼭 이러한 곳이 설치가 됩니다. 바로 시박사. 예, 발음 주의해야 돼. 시박사. 그래서 자, 이러한 시박사를 설치해가지고요, 해상무역을 담당하는 이 사무소를 설치하게 됩니다. 네. 무역을 담당하는 사무소 역할 한 것이 바로 시박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시박사. 자, 문화 부분은요, 굉장히 또 다양한 내용들이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으로는 과학기술을 이번 영상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학기술은 우리가 서양사에서 조금 연관돼서 배웠던 기억이 있는데요. 예, 그냥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자, 송나라 때는 많은 것들이 발명이 되지만 그 중에 또 전 세계적인 유명한 발명품이 있죠. 자, 가장 먼저 이제 사람들이 학문 연구 그리고 과거 시험 준비를 위해서 책을 막 만들어냈었거든요. 자, 그러다가 이제 활판 인쇄술이라고 하는 인쇄 기술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무로 이 글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쇠를 통해서 글자들을 찍어낼 수 있는 활판을 만들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인쇄를 하는 게 바로 활판 인쇄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또한 이제 발전을 해서 서양의 전례가 되었고, 자, 두 번째로는 화약. 네, 화약 때문에 이제 서양에 있는 기사들이 많이 몰락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항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나침반. 예, 나침반도 크게 이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세 가지. 자, 그러면 학습지 빈칸을 안 채워볼 수가 없겠죠? 자, 가장 먼저 우리가 리을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상무역. 자, 주요 항구. 예, 해상무역을 담당했던 사무소. 발음 주의하라고 했었죠? 그렇습니다. 바로 시박사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미음은 사실 제가 이번 영상에 다루지 않았지만, 네, 그냥 서민의식 성장, 네, 서민 문화가 발달했다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는 오늘 이 중국의 역사로 되돌아와서요, 동양 역사, 동양사로 되돌아와서 우리 송나라의 그런 역사적인 모습들을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좀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용이 워낙 방대하고요, 또 많고요, 그렇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내용들 제가 이후에 또 유튜브 제가 운영하는 채널에도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많이 보면서 그렇게 복습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모르는 것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여러분들 담당하는 역사 선생님께 질문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우리는 또 내일 또 역사 시간에 다른 역사를 한번 또 배워보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이 했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죠. 여러분들 안녕. 일이 더 어려운지 답을 찾지 못한 채 이 자리에서 I sit by myself talking to the moon.